강의 시작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비욘디 구독자 여러분. 여러분들께 첫 인사를 드리게 된 정형외과 전문의 류재준이라고 합니다. 저는 마디상병원 척추센터에서 근무를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첫 강의로서 여러분들께 설명드리고자 하는 내용은 병원에 가기 전에 꼭 알아야 할 척추질환의 이해가 되겠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척추질환이라고 하면 이미 허리가 아프셔서 병원을 많이 돌아다녀 보신 분들을 제외하면 약간 생소한 느낌이 좀 있으실 수도 있겠는데요. 허리나 목이 아프면 직관적으로 척추진료를 보는 정형외과나 신경외과를 내원해야겠다라고 생각이 들 수는 있지만 그 외에 팔다리가 아픈데 왜 외래 접수에서는 갑자기 척추진료를 보라고 하는가? 혹은 걷기가 힘들어서 내원했는데 혹은 팔다리에 힘이 빠져서 내원했는데 관절을 보는 진료를 받고자 갔더니 척추진료 보셔야 됩니다 라고 해서 다시 대기를 하게 되는 경험 등을 해보셨을 수도 있겠습니다. 정형외과에서 많은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관절의 문제들이 해당 부위의 문제나 증상 그리고 해결까지 직관적으로 좀 이해가 되실 수 있을 것 같은데 척추진료를 볼 때에는 의사가 제시해주는 이런 치료 방법이나 아니면 진단 등에 대해서 시원하게 이해가 되지 않는 경우도 많으셨을 겁니다. 네,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다 라는 말이 있습니다. 비단 경기나 전쟁 이런 것뿐만 아니라 내 허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에 대해서 정확히 인식을 할 때 환자분들과 의사인 저는 이에 대해서 적절한 대처를 강구할 수 있겠다라고 이해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사한 개념으로 문헌에서는 척추학교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이 환자의 증상이 왜 생겼고 증상의 분류를 어떻게 시행하고 이에 대한 각각의 대처를 어떻게 시행하는지 환자분들께 직접 교육을 하고 명확하게 이해를 시킴으로써 이런 통증과 질환에 대해서 이해도를 높이고 치료 과정에 대해서 협응도를 좀 높일 수 있는 방안이라고 문헌에서도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드릴 이 강의가 척추에 대한 이해의 시발점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은 가장 기초적인 척추 기둥에 대한 이해에 대해서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척추는 우리 몸의 기둥입니다. 너무나 당연하게도 이 중력이 작용하고 있는 이 지구상에서 두 다리로 생활하는 인간인 이상 우리 몸은 항상 중력권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데요. 이 중력의 영향에서 이 중력 버티게 해준 첫 번째 기둥이 바로 척추가 되겠고 두 번째는 양 다리가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기둥인 척추의 구성은 어떻게 돼 있을까요? 흔히들 검색하시면 나오는 그림들을 옆에 띄워놔 봤는데요. 이게 이제 너무나 많은 정보들이 범람하고 있기 때문에 인터넷 정도 쓰실 수 있고 하시는 분들이면은 누구나 흔하게 이렇게 다 접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사실 이 영상 보고 계시는 구독자분들이라면 이미 이런 부분들 빠삭하게 다 알고 계실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이제 이런 몸 안의 뼈 하나하나의 뼈의 돌기나 그 이름에 대해서 너무 집중하다 보면은 정작 척추가 가지고 있는 본질에 대해서는 이해를 못 하시고 계실 수가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 그림은 MRI랑 그냥 일반적인 그림 하나 갖고 왔는데 척추를 이렇게 지면에 평행하게 잘랐을 때 볼 수 있는 구조입니다. 기본적으로 척추는 하나의 큰 기둥이라고 본다면은 이 세 개의 작은 기둥들이 윗판을 받치고 있는 모형으로 이해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이 중 앞에 비교적 크고 두껍고 큰 기둥은 이건 디스크 혹은 척추체, 뼈들이 좀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뒤쪽에 비교적 작은 두 개의 기둥은 후관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세 개의 작은 기둥들이 척추라는 하나의 기둥을 이루고 있는 이런 삼각형의 배열을 이루고 있는데요. 이 점을 기억하고 내용을 좀 들어주시면 좀 더 이해가 수월할 것 같습니다. 이 삼각형 구조를 3차원으로 좀 구성을 해봤는데 이런 세 개의 기둥 모형을 이렇게 만들었을 때 이 중 어느 하나, 예를 들면은 가운데에 있는 초록색 기둥이 하나 빠져버린다 라고 한다면은 이 척추 기둥이 더 이상 균형을 유지할 수가 없겠죠. 불안정해지고 문제가 생겨버릴 겁니다. 이런 식으로 실제 우리 몸에서는 이렇게 그 기둥 자체에 문제가 생기는 경우가 분명히 있을 텐데 근데 또 실제 우리 몸에서는 이 세 개의 기둥에 더해서 옆에 근육들, 즉 장요근이라든지 기립근 등이 옆에서 지지를 해줘가지고 보조적으로 안정화 구조물로 작용을 하고 있고 MRI를 보시게 되면은 여기 표시한 노란색으로 표시한 부분들이 말씀드린 근육들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흔히들 이제 허리 근육을 기르게 되면은 허리 통증이나 질환들에 도움이 될 수가 있으니까 운동을 좀 해봐라 라고 말씀하는 부분들도 어느 정도 좀 이해가 되시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자,
벌써 간단한 내용만 좀 말씀드렸는데도 해부학에 대한 설명을 좀 하다 보니까 벌써부터 머리 지끈지끈 아파오실 수도 있겠는데, 앞으로 조금만 더 따라오시면 척추에 대한 이해 어느 정도 마무리되어 갈 테니까 조금만 참고 다음 설명 좀 들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척추라는 기둥 자체는 단순히 우리 몸을 지지하는 기능만 있는 게 아닙니다. 더 중요한 거는 여기 뇌에서부터서 이렇게 신경이 내려오게 되는데,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이라는 점입니다. 이런 점 때문에 저리다, 감각이 안 느껴진다, 혹은 뭐 힘이 빠진다, 이런 증상을 호소하게 되면은 우선은 척추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하니까 척추외과 진료 한번 보러 가세요라는 얘기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럼 이 신경들은 어디에 위치하고 있을까요? 앞서 나왔던 그림 그대로 가져왔는데요. 이 세기둥 모형으로 다시 한번 설명 좀 드려보겠습니다. 앞쪽에 디스크랑 뒤쪽에 두 개의 후관절 사이에는 이렇게 삼각형의 공간이 생긴다라고 아까 말씀드렸었죠. 이때 그냥 이런 공간을 저희가 척추관이라고 하는데요. 이 공간을 그냥 이제 신경이 지나간 터널 정도로 이해를 하시면 좀 이해가 편하실 거예요. 그리고 두 후관절 뒤에는 이제 그 유명한 황색인대가 이렇게 위치를 하게 될 거고요. 이 사이에 이 주황색의 통통한 신경들이 위치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런 관계를 좀 이해한 상태에서 뒤의 내용들 한번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흔하게 생기는 질환들인 뭐 디스크 탈출증이나 아니면은 척추관 협착증 이런 거에 대해서 앞서 말씀드린 모델을 이용해서 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디스크 탈출증, 즉 여기 지금 노란색 기둥에 뭔가 문제가 생겼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이 기둥 자체에도 안정화에도 좀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리에는 통증이 경미하게 좀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렇게 보시면은 튀어나온 부분이 있죠. 결국 이 튀어나온 부분이 이 주황색의 신경을 누르고 있기 때문에 신경 자체는 물리적인 자극을 받게 됩니다. 물론 여기에 이제 화학적인 자극도 좀 더해지겠지만요. 일단은 이런 자극들 때문에 허리가 아프고 다리까지 저려오는 디스크 환자에 대한 모델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협착증 좀 살펴볼 텐데요. 협착증, 한자를 풀어서 보면은 좁을 협에 좁을 착자, 이렇게 좁디 좁은 병입니다. 그러면은 이게 뭐가 문제가 됐길래 이렇게 좁다라는 얘기를 하는 걸까요? 다음 모델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이 앞기둥과 뒷기둥 모두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니까 안정화가 문제가 되니까 환자분이 경미한 요통, 뭐 간헐적인 요통 등 느낄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우리 몸에서는 그 노화가 진행이 된다든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결국 안정화를 추구하고 싶으니까 그 사이즈가 점점 커지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커지는 것뿐만 해도 이미 신경이 저렇게 눌려서 모양이 찌그러져 보이게 되는데 그 뒤에 있는 황색인대마저 두꺼워지게 되니까 신경은 굉장히 심하게 눌리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해서 요통도 호소하고 다리에도 증상이 있는 이런 척추관 협착증에 대한 모델을 설명을 좀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좀 급하게 설명을 드려봤는데 여기까지 설명 들으셨으면 이제 여러분들은 척추에 대한 기본적인 해부학적이나 기능적인 구조에 대해서 간략한 내용을 좀 이해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 내용을 잘 숙지한 상태로 병원에 가시게 되면은 이제 설명을 들을 때 한결 이해의 폭도 좀 넓어질 수도 있고, 혹은 비싼 돈 내고 MRI 찍었었을 때 이제 의사 선생님이 친절하게 설명을 해주시긴 하시겠지만 이제 워낙 구조가 복잡하고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환자도 그렇고 그리고 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의사도 그렇고 양쪽 모두 곤혹감을 겪는 일이 생길 수가 있는데 그런 점들이 많이 줄어들 수 있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설명을 드려봤고 간단하게 몇 개 질문을 좀 해결하고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계절 33님, 척추 질문 아니어도 가능합니다. 질문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고요. 세용지마님 같은 경우는 이제 전 협착증 수술 시기를 놓쳤다고 해서 체중을 많이 줄이고 코어 운동, 근력 운동 하고 이제 석 달이 지나니까 허리 통증이 사라지셨습니다. 61세 남자이시고 가능한 일인지 이게 궁금하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사실 뒤에도 설명을 드리긴 할 텐데요. 이 협착증 자체도 결국에는 신경이 눌리는 병이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서 마비라든지 아니면은 심한 예후가 나쁠 만한 징후들이 있거나 하지 않는다라면은 어느 정도 진행이 되지 않는다라는 전제 하에서 거기에 눌린 신경들이 충분히 적응하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서 설명드릴 보존적 치료라든지 이런 거를 시행하면서 증상을 조절하시면서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게 된다면은 허리 통증이나 다리 통증들이 많이 줄어드실 수 있거든요. 충분히 가능하신 일이고 다시 증상이 심해지시지 않도록 허리 관리 잘 해주시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그리고 행복한 인생님, 완경 후에 발생하는
관절 또는 척추 질환 발생할 수 있습니까? 라고 돼 있는데, 이제 완경을 하시게 되면은 우리 몸에서 분비되는 이전 에스트로겐이라든지 프로게스테론의 이런 그 분비 정도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이 근골격계에 있는 인대나 뼈 등에 영향을 충분히 미칠 수가 있고요. 대표적으로 척추 질환에서 또 유명한 것들은 이제 골다공증 등이 되겠죠. 에스트로겐의 양이 줄어들게 되면서 골다공증이 생기게 되면은 여러 척추질환 발생하실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완경 후에도 여러 척추질환 발생했었을 때 그냥 나이가 들어서 이런 거겠구나라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내 몸에 무슨 변화가 왔었을 테니까 이런 부분들 때문에 문제를 같이 한번 상의해 보는 게 좋겠다라고 생각하시면서 저희 병원들 내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몇 가지 질문 받아봤으니까 이후 내용 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증상에 관한 내용을 좀 다뤄볼까 합니다. 이제 환자분들이 이렇게 병원에 오시게 되면 본인이 왜 오시게 됐는지 이런 증상 등을 엄청나게 길게 설명을 해주신 경우가 많습니다. 보통 이렇게 설명을 한창 드리고 난 다음에는 저는 보통은 이제 설명해 주신 증상 등을 좀 이렇게 정리를 해가지고 한번 나열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왜냐하면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급성기 증상으로 오시는 분도 있고 오랜 증상을 겪다가 오신 분들도 있기 때문에 본인이 가진 증상을 최대한 자세히 설명해 주고 싶어 하세요. 그런데 이제 이런 내용들까지 이렇게 나열을 하다 보면은 이런 증상까지 호소하시네? 라는 부분들까지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놓치지 않고 잘 들어드리는 건 당연히 의사로서 해야 될 의무인 건 맞는데요. 이 여러 증상들이 혼재될 수 있는 척추 질환에서 너무나도 많고 정립되어 있지 않은 클루들은 나침반의 방향을 잃게 만든 자석과 같습니다. 결국 환자나 의사 모두 헤매게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증상을 좀 분류를 하는 게 필요할 텐데요. 그럼 증상을 어떻게 분류하는지 좀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이 허리를 예로 들어보면은 지금 여기 보시면은 허리 라인께 이렇게 벨트 라인을 표시해 놨는데 이 벨트의 위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와 벨트의 아래쪽으로 통증이 있는 경우로 크게 두 가지로 분류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때 이 벨트의 위쪽이 아픈 통증을 완벽하게 의학적인 설명이랑은 들어맞지는 않겠지만 저는 보통 근육통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벨트 아래쪽이 아프시면은 신경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간혹 이제 허리가 너무너무 아파가지고 119 타고 오신 분도 있고 엄청나게 힘들어 하시면서 외래 내원하신 분들 계십니다. 이런 분들이 다리 통증 호소하지 않으신다면은 우선적으로는 몇 개 필수적으로 감별해야 될 것들 확인을 하는데 엑스레이를 찍어서 골절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 피부 쪽에 있는 대상포진을 확인한다든지 아니면은 내장의 문제, 가장 대표적으로는 신우신경 같은 것들이 있겠죠. 이런 것들을 가볍게 감별을 하고 난 이후에 별다른 이상이 없다라면은 결국에는 근육통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통증이 많이 심한 환자분들 같은 경우는 이 본인이 생각한 통증이랑 이 근육통이란 게 잘 매칭이 안 되니까 본인이 생각하셨던 더 무서운 질환들에 대해서 많이 설명을 하고자 하세요. 이렇게 저리듯이 허리가 아프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대체로는 큰 변동 없이 근육통이라고 말씀드리게 됩니다. 자, 그럼 이걸 구분하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을까요? 앞서 말씀드린 기둥으로 좀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척추 기둥은 이제 옆에서 이런 근육들이 지지해주고 있는 형상이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근데 기둥 자체의 안정성이 문제가 되지 않는 한 이 신경을 자극하지 않는 일부의 문제들은 이제 즉 허리 통증 같은 경우들은 딱히 수술적 치료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가 많습니다. 이 아래 나오신 MRI를 한번 보시게 되면은 신경들 눌러있지 않고 척추체라든지 그 외적인 문제가 따로 없기 때문에 보통 이런 정상적인 MRI 소견을 보이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허리 통증만 있게 되면은 대체로는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으로써 우리 몸의 기능이 이제 우리 몸의 회복 기능이 좀 일을 함으로써 문제가 저절로 해결될 수 있는 시간을 벌어주게 되는 대증적인 치료를 시행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반면에 이런 식으로 이제 기둥 안쪽에 문제가 생겨가지고 신경에 문제가 생기는 신경통 같은 경우는 아래 MRI 보시면 협착증 MRI입니다. 그래서 벌써 여기 신경이 요렇게 눌려가지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겠죠. 이런 경우에는 이제 기존의 근육통과는 다른 해결책이 필요하겠죠. 신경 증상을 눌러줄 수 있는 신경약을 쓴다든지 아니면 저 안쪽 공간에다가 주사를 통해서 약을 주입해서 신경 증상을 눌러드린다든지 아니면 이런 것들이 전혀 효과를 발휘하지 못하고 있을 경우에는 병변 자체를 제거해서 해부학적인 변화를 도모하는 수술적인 치료도 시행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보통 이렇게 신경 증상이 있으면은 MRI 찍어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리게 되는데 이런 MRI 정말로 필요한가 질문 주시는 분들이 워낙 많으십니다.
근데 이것이 지금 한번 다시 설명을 드려보면은 신경은 대체로 말랑말랑한 연부 조직이기 때문에 엑스레이나 엑스레이를 바탕으로 하는 CT로 검사를 하게 되면은 정확하게 신경이 어떻게 눌리고 있는 양상이라든지 그 위치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비용적으로는 좀 불편한 말씀이 될 수도 있겠지만은 신경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해서 MRI 검사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려야 되고, 이걸 통해서 정확한 진단을 바탕으로 치료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이런 검사 없이, MRI 검사 없이도 신경주사 놔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일단 정확한 위치가 파악이 되지 않는 이런 오인사격 같은 게 생기게 된다면은 주변에 오히려 피해가 생길 수도 있고, 아니면은 그 효과가 너무 미미할 수도 있기 때문에 위치가 확인되고 난 이후에 저격과 같은 치료가 좀 더 효과적이고 안전하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안전상의 문제 때문에도 이런 MRI 검사는 필요하게 되는데, 보통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신경 공간이 굉장히 좁아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이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죄송합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처럼 신경 주변 공간에 약이 들어가는 그림이 나와야 되는데 주사 잘못했다가는 이렇게 신경 자체를 찌르는 그림이 나올 수도 있기 때문에 주변 환경에 대한 정찰의 기능으로서도 MRI 검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하자면은 보통 다쳐서 뼈가 부러지거나 나이가 들어서 인대가 약해지는 이런 불안정성 자체가 문제가 되지 않는 이상 허리 통증은 수술적 치료를 권고드리지 않고, 신경 증상이 있는 경우에는 이런 기둥 내부로의 진입이라든지 아니면 신경 주사를 시행한다든지 아니면 필요하다면 이 안정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수술적 치료를 권고드리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에 이렇게 증상을 구분하게 됩니다. 근데 이렇게 증상을 이제 가지고 계시는 여러 구독자분들, 시청자분들께서도 본인이 호소하시는 증상이 현재 어떤 영역에 해당되는 증상인지, 벨트 위쪽에 근육통에 해당되는 증상인지, 벨트 아래쪽에 이런 신경통에 해당되는 증상인지를 파악해 보신다라고 한다면은 추후에 척추외과 진료를 보러 가셨을 때 이제 척추외과 의사가 앞에서 이렇게 해주는 얘기를 들었을 때 이 치료 방향을 제시된 거에 대해서 이 의사가 지금 내 상태를 어떤 상태로 보고 검사나 치료를 제시하는구나 라고 이해가 좀 더 빠르실 수도 있겠습니다. 다만 주의할 게 좀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린 설명은 이제 결국에는 증상에 대해서 개괄적으로 여러분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 건데, 단순히 이것만 가지고 이제 스스로 진단을 내리셔가지고 문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 이제 다 알 것 같아, 괜찮을 것 같아, 이렇게 스스로 속단하지 마시고 병원에 오셔가지고 가까운 척추외과 의사들 이렇게 방문하셔가지고 상의하시는 게 훨씬 더 유리할 겁니다. 자, 여기까지 이제 증상에 대해서도 가볍게 설명을 좀 드려봤는데 몇 가지 질문들 좀 많이 있어서 확인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바이올린 앤 플룻 제니퍼 홍님, 오늘 고관절 MRI 찍었는데 고관절 쪽에 물이 차 있다고 했다고 하시네요. 사타구니 통증부터 올 수도 있습니다. 보통 고관절 이렇게 문제가 있으시는 경우 제가 지금 아래쪽에 보여드릴 수는 없지만은 사타구니 앞쪽에 이렇게 통증을 호소하시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제 고관절 쪽 아프다라고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 물론 상위 요추 신경들이 그쪽을 아플 수도 있긴 하겠지만 보통 이제 관절 앞쪽이 아픈지 아니면 엉덩이 쪽이 아픈지 이런 것들을 구분을 해서 증상을 보기 때문에 증상에 따라서는 분명히 사타구니 통증이 먼저 오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사계절 332 아까 말씀하신 골절 때문인 것 같은데요. 5개월 전 새끼발가락을 골절당하고 진단 미스로 2달 뒤에 통증이 심해져서 CT로 진단을 받았는데 2달 뒤에 엑스레이로 뼈가 붙었다고 하는데 발가락을 완전히 꺾으면 통증이 좀 오는데 정상적인 현상인가? 처음에 엑스레이를 발견을 못했는데 완전히 붙었는 거 확인하려고 하면 CT를 또 찍어야 하나요? 지금 통증은 후유증일까요? 스트레칭하면 좋아질까요? 라고 돼 있는데 여러 가지로 좀 해석을 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제가 엑스레이를 직접 본 게 아니기 때문에 약간 이제 있을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발가락 같은 경우는 이제 골절을 워낙에 이제 미세한 금이 있거나 하는 경우에는 처음에는 보이지 않다가 나중에 통증이 심해지시니까 이제 CT 같은 좀 더 정밀한 검사를 통해서 발견되는 경우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2달 뒤에 저절로 뼈가 붙을 수 있어요. 정말로 이렇게 다른 치료가 없이 뼈가 붙지 않았다고 한다면은, 이렇게 현대의학이 도입되어 있지 않았던 옛날 같은 경우는 뼈가 부러지면 그분들은 다 이제 뼈가 부러진 상태로 이제 평생 그렇게 사셨어야 됐을 텐데 그렇지 않았거든요.
뼈 자체도 어느 정도 안정화만 유지가 된다라고 한다면 저절로 붙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 통증 자체가 뼈가 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동안 통증 때문에 많이 움직이지 않으셨다라고 한다면은 이 관절 자체에 구축이 왔다거나, 그러니까 강직이 와서 이 통증을 움직이시거나 할 때 통증이 있으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CT 같은 거라든지 엑스레이 같은 거 정확하게 확인을 하셔가지고 골절이 확실하게 붙은 게 확인된다라고 한다면은 이제 스트레칭 운동을 통해서 가동 범위 좀 늘려주시고 하시면 통증이 좀 많이 나아지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느티나무님, 제가 척추 질환을 오래 앓고 있는데 그 덕에 불안증도 같이 겪고 있어서 일상생활에 문제가 될 정도입니다. 더 틀어질까 아파질까 조마조마한 마음이 크고 우울하고 정신과 치료도 같이 받아야 할까요? 네, 이런 사실 저 자신도 이제 근골격계 질환, 뭐 이렇게 무릎도 다쳐보고 어깨도 다쳐보고 허리도 다쳐보고 이것저것 많이 다쳐봤었는데요. 제가 지금 오늘 강의를 척추 질환에 대한 이해를 주제로 이렇게 강의를 하는 이유도 바로 이런 분들 때문입니다. 사실 각 개론까지 따지게 되면 되게 디테일한 내용이 될 텐데 척추 질환 자체도 물론 이제 직접적으로 눈에 보이는 부분이 아니라 몸 안 깊은 곳에 있기 때문에 많이 불안하시고 이게 지금 제대로 낫고 있는 걸까 아니면 더 심해지지는 않을까라는 불안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거를 혼자서 이렇게 앓고 계시고 점점 이렇게 나빠질까 걱정을 하시는 것보다 이제 신뢰할 만한 주치의 선생님과 함께 치료를 이어나가시면서 이제 나을 수 있다라는 희망을 가지고 그리고 그 이후에 있을 수 있는 경과에 대해서 이 척추외과 선생님들한테 한번 여쭤보고 하신다면은 그 결국에는 그 마지막에 어떻게 될지가 이해가 안 되니까 불안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조금 더 자세하게 설명 들어보고 하신다라면은 그런 불안한 마음도 좀 많이 가실 수도 있을 거고요. 그리고 지금 통증 자체가 심하시다고 한다면 그 자체로도 우울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통증, 약 먹는 거 나쁘다고 해서 통증을 다 이렇게 감당하고 사시는 분들도 있으세요, 보면은. 하지만 이제 건강에 딱히 문제가 없으시다라고 한다면은 적절한 보존적 치료, 약물 치료나 주사 치료 같은 걸 받으시면서 통증 관리하신다라면은 한결 마음 좀 편해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병원 한번 내원해 보시는 게 좋겠어요. 네, 어느 정도 질문 좀 해결했으니까 다음 내용 좀 가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척추 질환에 대한 이해 그리고 증상에 대한 설명까지 드렸으니까 이제는 치료에 대한 설명 좀 드려봐야겠죠. 다음으로는 치료에 대한 내용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설명드린 척추 기둥에 문제가 생기게 되면은 뭐 가볍게는 염좌 그리고 뭐 블랙 디스크라고 하는 내장증, 뭐 디스크 탈출증, 협착증, 골절, 척수병증 이렇게 다양한 스펙트럼의 이런 질환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다양한 스펙트럼의 질환에 대해서 일관되게 저희는 수술 없이 무조건 낫게 해드리겠습니다. 아니면은 무조건 수술이 필요합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는 어떻게 보면 옳지가 않을 거예요. 예를 들면 골프, 저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는데요. 골프를 예로 들어보면은 이렇게 티 위에 올라온 티샷을 할 때에는 뭐 거리에 따라서는 드라이버나 아니면은 뭐 아이언 같은 거를 채를 골라야 될 테고 아니면 이제 홀컵에 넣어야 되는 상황이다 라고 한다면 그때 또 드라이버를 쓸 수는 없겠죠. 그때는 이 퍼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정밀하게 공을 밀어 넣어야 될 겁니다. 비슷합니다. 척추 질환 같은 경우에도 그 증상이나 아니면은 상태에 따라서 어떠한 치료를 골라야 될지 일괄적으로 어떠한 치료만이 정답이라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척추 진료를 하는 의사한테는 여러 가지 카드가 있게 됩니다. 이런 여러 카드들이 순차적으로 적절히 적용이 되면은 여러 가지 단계의 질환들에 대해서 좀 더 효과적으로 대처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척추 질환의 문제는 아프다라는 거예요. 아프게 되면은 이런 팔이나 다리 같은 경우는 아프면은 안 움직이면 되거든요. 뭐 기부스를 하거나 안 쓰거나 하면서 안 움직이시면 통증이 훨씬 더 덜해지시게 되는데 척추 같은 경우는 우리 몸의 가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얘를 안 움직이려면 뭐 누워 계셔야 돼요. 우리 뭐 사회생활도 하셔야 되고 출근도 하셔야 되는데 결국 누워만 있어야 된다라고 한다면은 일상생활이 방해가 되겠죠. 이런 통증으로 인해서 일상생활을 영위하지 못하게 되는 것을 막고 환자분들이 빨리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척추질환 치료의 근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런 통증을 공략하기 위해서는 가볍게는 이제 보존적 치료에 해당하는 약물 치료, 뭐 주사 치료, 도수 치료, 여기 보이시는 뭐 이런 신경성형술을 이런 시술 같은 것들도 전부 다 보존적 치료에 해당이 될 거고요. 아래 수술적 치료를 보시게 되면은 이거 같은 경우는 보존적 치료로는 적절하게 대응이 안 될 경우에 해부학적 구조를 아예 변화를 시키고 병변 자체를 없애거나 하는 이런 치료가 될 텐데 뭐 제가 자주 시행하는 척추 내시경 수술이라든지 아니면 옛날에 많이 시행했던 관열적, 그러니까
즉 피를 보고 이렇게 크게 열어서 피를 보고하는 척추 유압술이나 경추에 있는 디스크 치환술 등 여러 가지 수술 등을 각각의 질환에 맞게 시행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보존적 치료랑 수술적 치료라는 말씀이 나왔는데 이거 차이가 도대체 뭘까요? 이걸 먼저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치료라는 행위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이해를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가장 흔하게 들어가실 수 있는 대한민국 대표 포털 사이트에서 이제 치료라고 쳤을 때 정의를 한번 살펴보면요. 이 질병의 완화, 치료를 목적으로 이루어지는 모든 의학적 수법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정의하는 내용에 정의하고자 하는 용어가 들어간 게 좀 불만족스럽긴 한데 결국 치료라는 거는 질병이나 문제의 원인 자체를 제거하는 것 혹은 질병의 완화까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증상을 제거하는 것도 포함이 되는 폭넓은 개념으로 좀 이해를 하시는 게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럼 보존적 치료는 뭘까요? 자, 이제 보존 검색 한번 해보게 되면요. 잘 보존하고, 잘 보호하고 간수하여 남김이라고 되어 있는데, 네, 보존이랑 그대로 두는 것, 이걸 말합니다. 즉, 병 자체는 건들지 않고 그 상태를 그대로 유지해가지고 두는 치료임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이 원인 자체를 없애서 해결하는 게 아니라 현재 나타난 증상을 좀 조절하면서 호전을 기대하는 방법이 될 거예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보존적 치료에는 뭐 약물 치료, 주사 치료, 뭐 이런 물리 치료, 도수 치료, 충격파 아니면은 신경 성형술 같은 시술까지 이렇게 다양하게 포함이 돼 있을 텐데요. 이렇게 보존적 치료 시행하자라고 말씀을 드리면은 환자분들이 꼭 하시는 질문이 있으세요. 첫 번째, 그럼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거 아니잖아요. 이거 왜 해요? 라는 질문도 있고요. 둘째로는 그럼 난 평생 이 질환에서 이렇게 시달리면서 살아야 되는 걸까요? 라는 질문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당연히 불안하시고 이해가 좀 덜 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이제 이런 보존적 치료를 시행함에 있어서 반드시 알고 가셔야 될 만한 부분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시간이 약이다. 즉, 보존적 치료를 시행할 수 있는 가장 큰 대전제는 시간이 어느 정도 해결해 준다는 겁니다. 이 우리가 가장 흔하게 접하게 되는 척추 질환인 뭐 디스크라든지 아니면은 디스크 같은 경우는 이 전향적 연구를 크게 시행을 해서 이미 어느 정도 기간만 버틴다고 한다면은 뭐 90% 이상 호전될 수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 게 이미 연구가 돼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질환의 경우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냅두게 되면은 저절로 어떻게 흘러가는가, 이걸 저희가 질환의 자연 경과라고 합니다. 이건 보통 4단계로 이루어져 있는데 첫 번째 위험성 단계, 어떤 리스크를 가지고 있는 환자가 있겠죠. 근데 그 리스크가 쌓이게 되면 증상 발현 전 단계, 아직 증상은 안 생겼지만 점점 리스크는 쌓이는 겁니다. 그리고 증상이 생기게 되고 이후에 증상 발현 단계가 되겠죠. 증상 발현 전 단계에 계시는 분들이 넘어오게 되면은 나 이전엔 건강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됐어요.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겠지만은 보통 그렇지 않고 이때부터서 증상이 없었지만 뭔가 문제가 생기고 있었을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증상이 생기고 난 이후에는 냅두면은 뭐 회복이 되든지 장애가 생기든지 사망을 하시게 된다든지 이런 결말에 도달하게 되는데, 이러한 질환의 자연 경과에 대해서는 이런 여러 선배 의사분들이 많은 연구를 통해 가지고 어떤 질환을 냅두게 되면 어떻게 되는가라는 이런 경과를 많이 설명해 놓으신 논문이 있습니다. 즉 이런 거를 바탕으로 이제 보존적 치료는 결국에는 냅뒀을 때 자연적으로 호전될 경과를 가지는 질환이 이제 그 질환이 호전될 그 날이 될 때까지 좀 더 환자분들이 편안하고 불편감을 겪지 않도록 증상을 조절해주면서 버티게 해주는 치료라고 이해를 하시면 편합니다. 물론 앞서 말씀드린 이제 그 디스크라든지 협착증이라든지 이런 경우는 신경이 눌렸을 때 그 정도가 심하지 않다라면은 신경이 결국 적응을 할 것이기 때문에 보통 6개월에서 12개월 정도 지나면은 증상 호전될 수 있다라고 말씀은 드리긴 합니다만은 환자분들마다 그 정도는 좀 천차만별이기 때문에 이제 환자분들 외래 내원하시면서 이제 함께 경과 지켜보면서 어느 날에는 이제 졸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리면서 이 날을 기다리는 게 보존적 치료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절대 잊지 말아야 할 게 있습니다. 이 자연 경과상 대부분은 호전이 될 수 있습니다만 일부는 그러한 자연 경과를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두 번째는 일상생활이나 반복되는 동작들 뭐 이런 것들이 크고 작은 요인으로 작용을 해가지고 자연 경과의 진행을 방해하는 부분들도 있을 겁니다. 이런 경우는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결과적으로 실패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보존적 치료만을 얘기하기엔 좀 어려울 것 같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린 디스크나 협착증 같은 경우에도 처음부터 예후가 나쁠 걸로 예상이 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뭐 마비가 있다거나 하는 경우가 되겠죠. 이런 경우에는 결국엔 보존적 치료를 제시할 수는 없습니다. 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언급을 드려야 되고 결국에는
원래 질환의 자연적인 경과보다 그걸 비틀어서 좀 더 나은 경과로 도달할 수 있도록 만들어 드리는 치료가 필요하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런 경우에 결국 수술적 치료 시행한다고 말씀드렸는데, 결국에는 이제 병 자체를 병화시키고 이제 해부학적 구조를 변화시키기 위해서 시행하는 게 수술적 치료가 될 거예요. 이런 수술적 치료에는 내시경 치료, 유합술, 디스크 치환술, 후궁 성형술 같은 것들이 있을 텐데요. 이거 언제 시행할까요? 결국 증상과 영상 혹은 검사가 일치할 때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게 되는 겁니다. 이 수술적 치료를 시행하는 증상 같은 경우는 일상생활이 안 되는 경우, 생업에 지장이 생기는 경우, 혹은 운동, 감각마비가 있거나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이 될 텐데요. 일상생활이 안 된다. 예를 들면 조금 이렇게 말씀드리기 좀 그렇긴 한데, 먹고 자고 싸고 이런 일상생활이 안 되게 되면은 보존적 치료를 한다고 해도 이런 게 안 되면 보존적 치료 실패한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제 생업에 종사를 해야 되는데, 이게 보존적 치료를 해도 생업에 종사하는데 지장이 크게 있어서 일상생활을 이런 업무를 시행할 수가 없다라고 하면은 이런 부분들도 보존적 치료가 실패한 거라고 좀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또 마비가 있다거나 아니면 불안정성이 있는 경우에는 예후가 나쁠 걸로 너무 보이기 때문에 이 경우에는 수술적 치료를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런 증상이 있는 게 반드시 영상과 일치해야 됩니다. 이런 증상들 듣고 나서 검사 필요하다고 해서 영상을 찍었는데, 영상에서 특이할 만한 소견이 없어. 다리가 저리는데 허리 MRI를 찍었는데 눌리는 부분이 없네요 라고 한다면은, 이때 보통 허리 때문에 생기니까 허리에 수술을 해야 된다? 그런 게 아니고요. 이 증상을 유발하는데 합당한 병변을 보이는 부분을 다시 한번 검사를 추가적으로 시행을 해서 찾으셔야 됩니다. 이렇게 증상이랑 영상이 일치를 할 때 결국 그거에 대한 진단을 내릴 수가 있게 되고, 정확한 진단이 있었을 때 수술적 치료는 성공적으로 시행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제 좀 급하게 여러 치료들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는데요. 증례 살펴보기 전에 빠르게 간단한 질문 2가지 정도만 해결하고 가보도록 할게요. 척추질환에도 MRI, 김지은님, 척추질환에도 MRI 건보 적용 뉴스가 많이 나온다고 하는데, 아버님께서 허리 쪽이 안 좋다고 하시는데 양쪽 다리까지 저림이 생기셔가지고 이제 MRI 찍어볼까? 보통 이게 건강보험 적용이 되는가라고 이제 여쭤보는 내용이 될 텐데요. 이게 조금 정확한 내용을 보시게 되면은 단순히 말씀드린 양쪽 다리 저림 같은 경우 신경통 증상이기 때문에 MRI 찍어보시는 게 맞을 거예요. 아마 협착증 같은 거 있으실 가능성이 높습니다. 근데 이런 것만으로는 보험 적용이 좀 되기는 어려우실 거고요. 자세한 내용 살펴보시면 아시겠지만 보통은 암이라든지 암의 전이라든지 아니면은 골절 같은 것들이 의심이 되는 경우에 건강보험이 적용이 되기 때문에, 단순히 지금 허리 통증이라든지 아니면 양쪽 다리 저림 때문에 찍었을 때는 MRI를 건보 적용을 받으셔가지고 찍으시기엔 좀 어려움이 있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착한 맛 던지네스 통계님, 허리는 인공디스크로 치환술을 못하나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 인공디스크 허리도 치환하시는 분들 있으세요. 그 토탈 디스크 리플레이스먼트라고 해서 허리도 디스크 치환술 하시는 분들이 있으십니다. 근데 그러니까 이제 안정성에 대해서 이제 이게 의견이 분분하기 때문에, 제가 이제 찾아봤던 이런 문헌 같은 경우는 이제 좀 그 안정성에 대해서 아직은 조금 논의에 대한 여지가 있다라고 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은, 안정성이 이미 그 입증이 되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시기 때문에 충분히 시행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특히 앞쪽으로 접근하셔가지고 척추 수술을 하시는 분들, 그런 병원들 같은 경우에는 인공 디스크로도 치환술 하는 경우 많이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그런 다음에 이제 증례 한번 좀 설명드려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케이스입니다. 요즘 운동들 많이 하시죠? 이 데드리프트 시행하시고 심한 요통, 허리 통증을 가지고 내원하신 23세 남자 환자분이십니다. 환자분 너무나 고통스러워서 하면서 내원하셨는데 증상은 어딜까요? 벨트 위쪽의 허리 통증입니다. 그러면은 엑스레이 봤었을 때 골절이라든지 특이할 만한 이상 소견 없다라고 한다면은 결국 근육통으로 말씀드릴 거예요. 그래서 엑스레이 앞과 옆을 찍었었을 때 앞면에서도 특히 노화 소견이라든지 디스크가 확 눌린 소견 같은 건 보이지 않고 있고, 큰 이상 소견은 보이지 않고 있고요. 옆에서 보셨을 때도 디스크 간격 괜찮고 척추체, 네모난 모양이 그대로 잘 유지가 되고 있는 전체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골절을 의심할 만한 소견은 없었습니다. 따라서 환자분에게는 근육통 때문에 생기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디스크 때문에 이렇게 통증이 심하지 않을까라고 걱정하신 환자분께 안심 드리고, 이렇게 통증 조절을 위해서 주사 치료 시행하고 약물 치료 시행해서 2주째 되니까 증상 깨끗이 나아지셔가지고 이제 외래 더 이상 출시하지 않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자, 두 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84세 환자분이신데 엉덩방아 찍으셨어요. 근데 걷지 못할 만큼의 통증으로 내원하셨습니다. 자, 역시 벨트 위쪽의 허리 통증인데 엑스레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여기 5, 4, 3, 2, 1 첫 번째 요추 1번에서 다른 척추와는 모양 다르게 앞쪽이 좀 이렇게 짧아져 있는 모양 확인하실 수가 있죠. 이거 모양만으로 봤었을 때는 척추의 압박골절을 의심할 수 있는 소견인데 이 형태적인 모양을 봤었을 때는 이게 언제 생긴 건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물론 지금 이렇게 큰 이벤트가 있으셨기 때문에 아마 이번에 생긴 거라고 미루어 짐작은 할 수 있겠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서 MRI 촬영을 했었을 때 이 요추 1번에서 다른 부분들은 시커멓게 보이지만 이 부분만 하얗게 신호가 올라와 있는 것을 확인했었을 때 이번에 생긴 척추 압박골절임을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즉 앞 기둥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렇게 내려앉았기 때문에 환자분 통증 심하게 호소하실 수 있고, 신경을 건들거나 하지는 않지만은 뭐 이렇게 불안정성 등이 차후에 유발될 수도 있고, 특히 84세 남자분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 안 아프려면 누워 있으시면 됩니다. 2달 정도 누워 계시면은 척추 잘 붙으실 건데요. 그렇게 누워 계셨을 때 이렇게 얻게 될 여러 가지 합병증 같은 게 무섭기 때문에 이 환자분들은 빨리 통증을 안정화시켜 드리고 척추를 안정화시켜 드려서 일상생활을 복귀시켜 드리는 게 우선이라고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시멘트를 넣어서 척추의 안정화를 찾는 척추 성형술을 시행하였고, 시술 다음 날에 환자분 시술 잘 끝나서 통증 거의 없으신 상태로 퇴원하셨습니다. 자, 세 번째 케이스입니다. 76세 여자 환자분이신데요. 농사 지으시는 할머니 분이셨는데 요통과 함께 양쪽으로 엉덩이, 허벅지, 다리 뒤쪽으로 통증 호소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엑스레이 살펴보시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심한 이렇게 퇴행 변화 있으시긴 하시고, 양쪽으로 이렇게 척추가 이렇게 비대칭적으로 디스크가 낮아지게 되면서 한쪽으로 기울어 있는 양상 보이고 있습니다만, 이 나이대 분들한테 딱히 증상이 없다라면 크게 이상 뭐 있다라고 말씀드릴 만한 정도는 아니긴 합니다. 측면에 봤었을 때도 딱히 골절을 시사할 만한 소견들은 보이고 있지는 않은데, 이런 여러 디스크 공간들이 많이 좁아져 있고 이런 부분들에서는 이 진공 현상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는 시커먼 부분들이 디스크 공간 사이로 보이고 있게 되는데, 그럼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이제 뭔가 문제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부분과 벨트 아래쪽에 있는 신경통 증상이기 때문에 환자분께는 MRI 한번 촬영해보자 라고 말씀을 드렸고, 촬영했었을 때 이렇게 요추 전반적으로 다 좁아져 있는 양상이 보입니다. 이 가운데로 지나가는 이 부분이 신경인데요. 이 신경이 앞으로도 튀어나와 있고 뒤에서도 튀어나와 있고 하니까 신경이 이렇게 찝혀서 협착증이 전반적으로 이렇게 요추 전반적으로 산재해 있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심한 걸로 보이는 요추 3, 4번과 4, 5번을 데리고 왔을 때 이런 모습이 될 텐데요. 분명 보시면은 디스크 앞쪽이랑 이렇게 후관절이 커져가지고, 그리고 이 뒤에 있는 이제 그런 황색인데도 많이 커져 있어서 신경이 원래는 요만해야 되는데 많이 작아져서 이렇게 조그맣게 돼 있는 거 볼 수 있으시죠? 그래서 협착증이라고 진단을 드리고, 환자분이 증상이 워낙 심하시긴 했지만은 아직 보존적인 치료 받아보신 적이 없는 분이라고 하셔서 먼저 주사 치료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그 시암이란 유도 장치를 통해 가지고 주사 위치시킨 이후에 약물 주입해갖고 환자분께 주사 치료 시행해 드렸고, 환자분 반응이 대단히 좋으셔가지고 다음 회로 오셨을 때 많이 좋아져서 일상생활 하시는데 문제가 크게 없다라고 하셔가지고 요즘은 2-3달에 한 번씩 뵈면서 매래 보시고 계십니다. 다만 원래 MRI에서 영상은 꽤 심했기 때문에 증상이 조금 더 심해지신다거나 저를 보러 오셔야 되는 기간이 점점 짧아지신다라고 한다면은 수술적 치료 시행할 수도 있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려놓은 상태예요. 자, 네 번째 케이스입니다. 약간의 허리 통증과 함께 오른쪽 엉덩이가 너무 아파하고 일하기가 힘들다라고 말씀하신 67세 여자 환자분이십니다. 엑스레이 보시게 되면은 먼저 엑스레이보다 전에 증상은 벨트 아래쪽, 즉 다리 통증이기 때문에 신경통입니다. 이제 엑스레이 한번 보시게 되면은 뭐 전반적으로 약간의 퇴행 변화 있고 하시지만은 앞에서 봤을 땐 큰 이상 소견은 없으신 상태셨고, 옆에서 보셨을 때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디스크 공간이 다른 부분보다 좀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환자분의 신경 증상이 생긴 게 아닐까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MRI 찍어보자 말씀을 드렸고, 촬영을 했었을 때 자, 보시게 되면은 다른 부분은 신경이 이렇게 지나가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의 너비를 유지하고 있지만 요 4번과 5번 사이의 공간에서는 역시나 꼬집, 즉 신경이 협착증으로 인해서 눌려있는 양상 볼 수가 있죠. 이 단면 보셨을 때도 3, 4번과 4, 5번의 양상은 그 신경의 너비 자체부터 달라져 있어요.
환자분 이전에 주사 치료도 몇 번 받아보셨다고 하셔가지고 이 정도로면은 수술적 치료도 해볼 만한 부분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일도 하셔야 되고 하셔서 지금 수술을 하기에는 좀 적절하지 않다라고 하셔서 시술 먼저 시행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신경성형술 시행하기로 했고요. 환자분이 이렇게 엉덩이 꼬리뼈를 통해 가지고 이런 관을 주입을 해서 안쪽에 유착을 좀 풀어드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이제 약물도 주입을 하고 이런 식으로 약물 잘 주입해드리고 유착도 좀 풀어드렸습니다. 이렇게 하고 나니까 환자분 증상 다음날에 많이 좋아지셔가지고 지금 시술한 지 3개월째 되시는데 여전히 일 잘 하시면서 저희 외래 내원하고 계십니다. 점점 이제 내원하신 주기가 길어지고 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한동안은 졸업이라고 말씀드려도 될 것 같아요. 5번째 케이스입니다. 자, 남자 42세 환자분이신데 요통과 함께 왼쪽 다리로 끊어진 듯한 통증 호소하시면서 오셨습니다. 벨트 아래쪽 통증이죠. 신경통일 겁니다.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엑스레이 확인해 봤었을 때는 앞쪽에서도 뭔가 이 3, 4번 사이의 공간보다 4, 5번 사이의 공간이 뭔가 좁아져 있는 것. 측면에서 봤었을 때도 4, 5번과 그리고 5번, 6번, 5번 척추 1번 사이의 디스크 공간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사이에 위치해 있던 디스크가 뭔가 문제가 생기면서 신경을 자극할 수도 있겠다라고 미루어 짐작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확한 진단 위해서 MRI 찍어보자 말씀을 드렸고 MRI 촬영을 했었을 때 이 4, 5번 사이에 디스크가 심하게 튀어나와 있고 아래쪽으로 한 번 더 탈출까지 해 있는 모습 볼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아래쪽도 이 5번과 척추 1번 사이에서 디스크 좀 튀어나와 있긴 하지만 이 정도로는 신경을 막 심하게 건들 정도는 아니었기 때문에 메인 병변은 이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세하게 좀 나눠 보시게 되면은 이 디스크가 이렇게 튀어나와 있게 되면서 여기 이제 4번 신경은 이미 척추관 밖으로 나가 있고요. 5번 신경 이제 나올 준비를 해야 되는데 오른쪽에서 이쪽 오른쪽입니다. 척추에서는 이쪽이 오른쪽이고 이쪽이 왼쪽이에요. 오른쪽에 있는 신경들은 이렇게 나갈 준비하면서 잘 나가는데 왼쪽에 5번 신경은 이 디스크가 튀어나온 것 때문에 그 형체를 알아보기가 쉽지가 않죠. 아마 눌려 있을 거예요. 그래서 이 눌린 신경 때문에 오른쪽 다리에 심한 통증을 유발하고 있을 것이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 타원에서 이미 주사 치료도 시행해 보셨지만 증상 호전이 거의 없으신 상태이고 하셨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수술적 치료 시행하기로 하였고 요즘 시행하는 양방향 내시경으로 치료를 시행하였습니다. 여기 보이시는 게 척추 내시경 사진인데요. 이쪽이 4번 후궁, 이쪽이 5번 후궁이 될 테고 이 사이의 황색인대를 조금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하고 이렇게 뼈를 좀 갈아내서 좀 더 명확하게 확인을 합니다. 그 이후에 이걸 제거를 하게 되면은 아래쪽에 이렇게 신경이 보이게 되고요. 보통 디스크는 이 사이 공간에 위치를 하게 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제쳐주면은 안쪽에 디스크 튀어나와 있는 거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집게로 찝어서 빼내게 주게 되면은 아래쪽에 신경이 잘 풀려서 디스크가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게 됩니다. 환자분 다음 수술 직후부터 마취 풀리고 나서 기존에 호소하시던 심한 통증 많이 호전됐다라고 하셔서 퇴원하셨고요. 수술 다음 날에 퇴원하셨습니다. 이후에 약물 치료 등 시행하면서 지금은 거의 증상 없으신 상태로 졸업하셨습니다. 6번째 케이스입니다. 이제 환자분은 6번째 케이스입니다. 환자분 71세 남자 환자분이시고 요통이 있으신데 양쪽 다리로 심한 하지 통증 호소하고 계십니다. 벨트 아래 하지 통증이죠. 아무래도 신경 통증 좀 의심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엑스레이 봤었을 때는 전반적인 퇴행 변화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고 이 요추 4번과 5번 사이의 공간 많이 좁아져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서 뭔가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걸 미루어 짐작할 수 있었고 증상은 신경통을 시사하기 때문에 환자분께 MRI 찍어보자고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의심한 것과는 다르게는 요추 4, 5번에 디스크가 이런 협착증이 심하게 있고 요추 3, 4번에 협착증 심하게 있는 상태였습니다. 잘 확인해 봤었을 때 요추 3, 4번과 4, 5번 둘 다 우열을 가릴 수 없을 정도로 증상은 많이 눌려 있는 상태였고 타원에서 주사 치료 이미 수도 없이 시행하고 오셨는데도 증상이 호전이 안 되셔서 오신 상태였기 때문에 환자분께 수술적 치료 시행하자고 말씀드렸고 이 여러 분절에 대해서도 양방향 내시경 수술을 통해서 치료하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한 부분만 먼저 보여드리면 4번, 5번 보여드리면 4번 후궁과 5번 후궁 사이에서 황색인대 확인을 하고요. 뼈를 일부분 갈아내서 좀 더 정확하게 황색인대를 확인을 하고 이걸 제거하게 되면요. 아래쪽에 신경, 끄트머리가 보이게 되고 이런 뼈들까지도 보이게 됩니다.
이런 누르고 있는 후관절들 일부 좀 제거해 주면서 신경이 완전하게 편안하게 감압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수술 과정이 되겠고요. 이 왼쪽뿐만 아니라 반대편인 오른쪽에 대해서도 수술을 시행해 주어서 황색인대 제거해 주면서 이렇게 신경이 잘 감압된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같은 과정 3, 4번에도 똑같이 시행을 했고요. 이렇게 했었을 때 환자분 수술 직후에 이렇게 잘 감압된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환자분 다음 날에 퇴원을 하셨고, 환자분 지금 외래 오신 지는 이제 그러니까 수술하신 지는 6개월째 되고 계시는데 기존에 있으셨던 양측 하지로의 통증 그리고 이 NC 간헐적 파행이 있으셨던 것도 많이 호전이 되셔가지고 지금은 500m 이상 편안하게 잘 걸어 다니신다고 말씀해주고 계십니다. 마지막으로 급하게 하나만 더 설명드릴게요. 이 환자분 엑스레이만 먼저 보여드릴 텐데 뭔가 이상하죠? 옆에서 봤었을 때 위의 라인과 아래 라인이 맞지가 않습니다. 뒤로 제끼고 앞으로 제꼈을 때 더 많이 심해진 양상 보이는 척추 전방 전이증에 아래에 다리 증상까지 있으신 신경 증상이 동반된 척추 전방 전이증 환자의 분이십니다. 역시 MRI 찍어서 신경이 어떻게 눌리고 있는지 확인해보고자 했고요. 확인했었을 때 이 가운데 부분이나 옆에 신경이 나가는 부분에선 큰 문제는 없으신데 자세히 살펴를 보시면 이 왼쪽에서 신경 부분들이 눌리고 있는 걸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주사 치료를 해도 반응이 없으셨기 때문에 이 부분 저희가 수술적 치료를 계획을 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던 내시경을 시행을 하게 되면은 요만큼 뼈를 제거를 하고 황색인대도 제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안정도에 문제가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이분은 부득이하게 척추 유합술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양쪽으로 2.5cm씩 절개를 해서 이렇게 후 측방 척추관 유합술 시행을 하고 나사못으로 고정을 하였습니다. 환자분 수술 이후에 당연히 통증은 좀 호소하셨기 때문에 일주일 정도 입원해 계셨다가 퇴원하신 상태이시고, 수술 전에 호소하셨던 왼쪽 다리의 증상은 완전히 호전되신 상태로 퇴원하셨고 지금은 이제 외래 1년 단위로 출시 중이십니다. 이렇게 급히 좀 설명을 드려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질문 조금 받아보고 이 강의 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꼬부기님, 종합건강검진에서도 척추염도 파악 가능한가요? 이 척수염이나 척추염 같은 경우는 지금 용어가 조금 부정확하긴 한데요. 감염을 의심하시는 거라고 한다면은 먼저 척추나 척수에 심한 통증이 있을 테고 피검사상에서 염증 수치가 많이 올라가 있는 모습이 보이시겠죠. 다만 이제 어떠한 염증이 어느 정도로 퍼져 있는가를 볼 때에는 보통은 MRI 찍어야 되는데 종합건강검진에 MRI 포함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신청하신 게 아니라면은 당장 파악하시는 게 좀 어려우실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분 사랑박님, 최근 교통사고 이후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어서 치료가 필요한 상태입니다. 교통사고는 후유증이 심하다고 하는데 보통 어느 정도 기간부터 이제 후유증이 나타나나요? 이 후유증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적절한 치료를 시행했음에도 불구하고 남는 증상 등 보통 이런 것들을 후유증이라고 얘기를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교통사고 이후에 허리 통증이 심해지고 있다라면 먼저 엑스레이나 아니면은 필요하다면은 MRI 같은 추가 검사 시행해 보실 필요가 있으십니다. 근데 거기에서 확인을 했었을 때 어떠한 질환이 발견되지 않고 단순히 허리 통증만 있다라고 말씀하신다라면은 기본적으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통, 근육통을 생각하셔도 될 것 같으세요. 근데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치료를 시행함에도 보통 6개월 이상 증상이 지속된다라고 하실 경우에는 후유증 정도로 생각을 해보실 수는 있겠지만은 대체로는 일상생활에서 다른 요인들이 겹쳐 있기 때문에 나을 수 있는 허리 통증이 낫지 못하고 조금 더 지속되는 걸로 보시는 게 조금 더 맞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이기철님, 3년 전부터서 척추 질환 때문에 오랫동안 치료해왔고 현재 치료는 끝난 상태이지만 후유증 때문에 오랜 기간 동안 진통소염제, 우울증제, 근육이완제, 약물을 1년 넘게 먹고 있습니다. 괜찮을까요? 라고 말씀하셨는데, 사실 척추질환, 어떤 질환이었을지는 조금 제가 상상해보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이 척추질환이 심하게 있으셨거나 오랜 기간 동안 있으셨던 분 같은 경우에는 당장 시행한 치료를 했었을 때, 예를 들면 수술 전이나 치료 전에 증상이 10이었다고 한다면은 결국에는 증상이 완전히 0이 되지 못하는 경우가 분명히 있으실 수도 있으세요. 그럼 물론 이제 이럴 경우에 약물을 먹는다거나 보존적 치료, 주사라든지 이런 치료를 시행했었을 때 결국 이 증상이 버틸만 하고 일상생활을 시행하는데 크게 문제가 없을 정도인지 이런 부분들이 중요할 것 같고요.
결국에는 이런 증상들도 많이 나아질 수 있고 결국에는 일상생활로 복귀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을 좀 가지시게 된다라면은 이런 고민들, 그러니까 불안감들 좀 많이 해소되지 않을까 생각이 되는데요. 여튼 아직도 통증이 좀 있으셔서 진통소염제나 우울증제, 아마 신경통 때문에 좀 있으신 것 같은데 신경통 약이나 근육이완제 약물을 좀 먹고 계신다고 하시니까 조금 더 이제 치료 지속해 보시면 낫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여유님, 가벼운 압박골절 2번과 주저앉는 바람에 1번에 심한 요추 4번 골절과 1번의 실금, 처음 골절 시엔 골밀도 마이너스 2.5였으나 최근 골절 시엔 골밀도가 1.1로 좋아졌음에도 이런 골절이 이럼에도 조심이 되고 신경이 쓰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지요? 조금 이해가 좀 어렵긴 한데 이전에 골절이 있으셨는데 아무래도 그것 때문에 이제 골밀도 치료를 하심으로써 골밀도가 많이 좋아지신 경우가 해당될 텐데 이후에도 골밀도가 좋아지셨다라고 하더라도 결국에는 골 상태가 이전과 같이 완벽하게 돌아가실 수는 없고 본 퀄리티, 골 질 상태는 많이 나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낙상, 넘어지시고 하는 것들 굉장히 조심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그래서 노인의학에서도 여러 가지 넘어짐을 방지하기 위해서 환자분들께 균형 감각 유지하는 여러 가벼운 운동들도 소개하고 있고 어떤 영양 섭취를 하고 운동을 했을 때 도움이 될지 이런 부분들 설명해 놓은 게 있으시니까 다른 강의들 한번 참고해 보신다면 도움이 되실 수 있겠습니다. 네, 이제 가벼운 질문들 몇 개 해결하고 강의도 이제 여러 내용들 전달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되게 급하게 말씀드리면서 진행하게 됐는데 결국에 이런 질환에 대한 이해가 여러 구독자분들이 질문해 주신 것처럼 이제 불안함 그리고 나을 수 있을까에 대한 걱정 이런 부분들과 많이 연관이 돼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결국에는 척추 질환도 어떻게 보면 질환이고 현대의학이 발전됨에 따라서 나을 수 있는 질환이다라고 인식을 하시고 이걸 치료를 시도해 보는 게 그런 바람직한 방향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해결드리지 못한 질문들 같은 경우에는 나중에 취합을 해서 좀 더 좋은 강의 만들어서 다음번에도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도록 하겠고요. 지금까지 마디세상병원의 류재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